새벽 5시, 나는 이미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옆을 돌아봤다. 안에 정임의 잠든 얼굴이 보였다. 아니, 잠든 것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도 깨어있구나.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어제 저녁 식탁에서 나눴던 대화가 맴돌았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댁 가야지. 내가 말했을 때 정임의 숟가락을 쥔 손이 순간 굳었던 게 보였다. 응, 알았어.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후로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나는 못 본 척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냄비 꺼내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당신 잠 못 잤어? 정임은 냄비에 어제 끓여놓은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다. 정임은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밤새 뒤척이는 사람도, 새벽에 홀로 부엌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국 데워서 뭐해? 그냥 배고파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건 배고픔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임은 국그릇에 국을 담았지만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듯, 아니면 포기하려는 듯. 토요일에 꼭 가야 돼.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나도 가기 싫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어머니가 보자고 하셨잖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 알아, 나도 알아.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자신을 다그치는 것처럼 말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뵙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야 했다. 괜찮다고, 우리 안 가도 된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정임은 먼저 일어났다. 좀 더 실게 당신도 자.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식탁에 남았다. 데워진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그 국을 먹지 않았다. 나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가 이렇게 작아진 게. 아니, 내가 아내를 이렇게 작게 만든 게. 결혼한 지 30년. 나는 줄곧 아들이었다. 효자였고 장남이었고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그 사이 정임은 며느리였고 엄마였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녀 자신은 언제였던가. 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밖에선 겨울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식어가는 국그릇을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나는 아직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토요일 오후, 나는 정임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정임은 창밖만 바라봤고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일어나셨다. 정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게 보였다.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나물, 전, 갈비찜까지.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정임아, 요즘도 그 서예 가르치는 거 하니? 네, 어머니. 문화센터에서 주 3회 강의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집에서 좀 쉬지. 정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그래도 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히 사는데 밖에 놔두는 거 아니냐고. 나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다. 어머니, 정임이는 서예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 그건 알아. 근데 선우야, 내 체면도 생각해야지. 교회 사람들도 다 아는데. 어머니는 우리 교회 권사셨고 그곳에서 정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물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가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요즘 내가 너무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은 계속됐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는 척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정임에게 어머니가 다가가셨다. 정임아, 너 살 좀 빠져야겠다. 요즘 부쩍 살이 쪘더라.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거실에서 그 말을 들었다. 설거지하는 정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머릿속엔 어머니의 말들이 맴돌았다. 밤 11시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멈췄다. 정임이 냉장고 앞에 서서 어제 남은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차갑게 식은 떡볶이를 서서 당신 배고팠어? 정임이 놀라 돌아봤다. 아니, 그냥. 그녀는 떡볶이 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미안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제 알았다. 아내는 낮에 밥을 먹지 못했다는 걸. 어머니 앞에서 먹는 척만 했다는 걸. 나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다. 나는 아들로서 효도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벽 2시 정임이 조용히 일어나 또다시 부엌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모른 척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후 2시쯤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선우 씨 맞으시죠? 저는 행복문화센터 직원인데요. 이정임 강사님이 쓰러지셔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어디 계세요? 119가 와서 중앙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커튼 뒤에 정임이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맡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당신 괜찮아? 정임이 눈을 떴다. 미안해요. 수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밖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부인께서 최근 체중 변화가 심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3개월간 7kg가 늘었다가 다시 5kg가 빠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식이장애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식이장애요? 폭식과 자책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벽에 기댔다. 새벽마다 부엌에서 음식을 먹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더 심했던 것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아픈 건 몸 때문만이 아니라 말 때문이라는 걸. 어머니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집에서 좀 쉬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 말들이 정임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가자 정임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왜 울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회사도 못 가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쓰러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좀 쉬래. 무리하지 말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정임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임이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어머니 댁은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쉬어. 당신 혼자라도 가요. 어머니 섭섭해 하실 텐데.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정임을 바라봤다.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지금도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 아프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정임아, 응? 우리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정임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나는 다시 차를 몰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언가 결심이 생기고 있었다. 더 이상 아내를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것.
정임이 쓰러진 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밤 아내를 관찰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 횟수, 밥을 먹는 척하는 모습, 혼자 중얼거리며 자책하는 목소리. 토요일이 다가왔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우야, 오늘 오는 거지? 네, 어머니. 정임이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게 했어요. 며느리가 그래서야.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정임아. 나는 아내를 불렀다. 정임이 부엌에서 나왔다. 다음 주 시댁 갈 때 말인데. 응, 나는 괜찮아. 당신 혼자가. 아니, 내 말은.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가방에 넣어도 될까? 정임이 녹음기를 바라봤다. 왜? 당신이 시댁에서 어떤 말을 듣는지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럴까? 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을 위한 말이 왜 당신을 아프게 해? 정임은 한참을 말없이 녹음기를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들어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알게 될 거예요. 다음 토요일, 정임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어머니 댁으로 갔다. 나는 회사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댔다. 사실은 녹음을 위해서였다. 저녁 무렵 정임이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식탁 위에 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임아, 또 살쪘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선우, 창피하게.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도 그 서예 가르치는 거 하니? 그게 뭐가 되겠니? 내가 그러니까 선우가 교회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야. 어머니, 저는 며느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해. 나도 시집 와서 얼마나 참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녹음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임을 깎아내리고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도 끌 수가 없었다. 선우가 불쌍해, 이런 며느리를 두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체면이 뭔지 알기나 하니? 나는 녹음을 다 듣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대신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아들이기 전에 남편이라고. 안방 문을 열었다. 정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정임아. 들었어요? 응, 다 들었어. 나는 아내 옆에 앉았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는 원래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정임의 손을 잡았다.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말할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정임이 놀라 나를 바라봤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왜? 당신이 불효자 된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효보다 더 나쁜 건 당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다. 내일 어머니께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옳은 일이라고.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지금 전화하면 안 된다. 흥분한 상태로 말하면 안 된다. 대신 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내일 어머니께 할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 무엇을 전할지. 어머니, 정임이는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제 아내입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평생 어머니께 대든 적이 없었다. 효자로 살았고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새벽 2시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정임이었다. 냉장고를 여는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정임이 김치를 먹고 있었다. 밥도 없이 그냥 김치만. 참 안 와? 정임이 놀라 돌아봤다. 미안해요, 깨웠어요? 아니, 나도 잠이 안 와서. 나는 정임 옆에 앉았다. 내일 어머니 댁에 갈 거야. 혼자? 응. 할 말이 있어서.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어머니 섭섭해 하실 거예요. 당신은? 내가 물었다. 당신은 안 섭섭해?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섭섭해. 내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게.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아들 노릇만 했어. 남편 노릇은 안 했어. 정임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여러 번 연습했다. 하지만 막상 현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으셨다. 선우야, 혼자 왔니? 정임이는? 집에 있어요.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다. 정임이 요즘 어때? 몸은 좀 나아졌니?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고 계신다는 걸. 본인의 말이 정임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어머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뭘 그만하라는 거니? 정임이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들이 정임이를 아프게 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찬찬을 들다 놓으셨다.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임이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아니라고 말했다. 아들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어머니는 분노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말이에요.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그러니까 선우가 교회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야. 며느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니? 나를 녹음했어? 정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임이는 제 아내고 제 가족입니다. 저는 아들이기 전에 남편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놓으셨다. 그래, 좋아. 이제 네 어미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니? 효도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니?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효도와 제 가족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둘 다 하고 싶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 댁에 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다.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했다. 선우 씨,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다던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삼촌도 연락이 왔다. 네 어미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사셨는데? 압니다, 삼촌. 그럼 이해 좀 해라. 늙은 사람 말이 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임의 건강이 먼저였다. 한 달이 지났다. 정임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다. 새벽에 부엌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았다. 오늘 문화센터에서 학생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정임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다. 그래, 잘 됐네. 고등학생인데 서예를 정말 좋아한대요. 정임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 모습이 좋았다. 퇴직 후 나는 정임의 문화센터 일을 돕기 시작했다. 재료 준비도 하고 전시 준비도 도왔다. 당신 이거 어때요? 정임이 자신의 작품을 보여줬다. 힘있는 필체로 쓴 평화라는 글자였다. 당신 글씨엔 힘이 있어. 그래요? 응. 그 힘, 당신이 다시 찾은 거야. 정임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6개월 후 정임의 첫 개인전을 열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정임의 작품 앞에서 한 노부인이 말했다. 글씨가 참 편안하네요.
보는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정임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글씨를 쓰세요? 노부인이 물었다.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정임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었지?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다.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우리가 선택한 가족. 우리가 지켜낸 평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었다. 1년 후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다. 강변공원이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정임이 말했다. 나도.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어머니 생각 안 해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1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친척들은 계속 연락을 했다. 네 어미가 많이 편찮으시다. 그래도 찾아뵈어야지.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정임을 지키는 게 먼저였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어머니랑. 아니야. 나는 정임의 손을 잡았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 없어.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다. 가족이 뭘까요? 정임이 물었다. 글쎄, 나는 생각했다. 예전엔 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했어. 부모, 자식, 형제. 그게 가족이라고.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 가족은 지켜주는 사람이야.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정임이 내 어깨에 기댔다. 당신이 저를 지켜줬어요. 당신도 나를 지켜줬어. 제가요? 응. 당신이 아프면서도 견뎌준 덕분에 나는 깨달았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이 말했다. 다음 전시 제목 정했어요. 뭔데? 우리가 선택한 것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당신도 작품에 나올 거예요. 나? 응, 당신이 준 평화도 작품이 될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우리 집. 더 이상 불안으로 가득하지 않은 집.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나는 거실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 내가 불렀다. 응? 행복해? 정임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네, 지금 행복해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어머니의 용서든 친척들의 이해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의 행복이었다. 나는 평생 착한 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늦었지만 찾았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선택한 가족을. 정임이 차를 들고 왔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이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거 아니냐고. 불효자라고. 하지만 저는 답합니다. 저는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제 아내를, 제 가족을, 우리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배우자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지금 행복한가요? 당신은 그 사람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